우크라이나는 전선뿐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과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심지어 러시아인까지 수천 명의 비밀 요원들이 내부에서 크렘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아테시 부대를 이루고 있으며 전쟁을 방해하는 것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교묘한 파괴 공작부터 내부 정보 공유까지 이 용감한 요원들은 우크라이나군에 귀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의 성공적인 공격들은 모스크바 중심부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테시는 크림 타타르어로 불이라는 뜻으로 2022년 여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 중 한 명인 조카라는 별명으로만 알려진 인물은 유럽 정책 분석센터 사이피에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크림 타타르인을 포함한 크림반도의 친우크라이나 활동가들이 이 운동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으며 동원이 곧 발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원령은 이 운동에 오히려 호재가 되었는데 러시아 지휘관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림반도 사람들에게 러시아군에 강제로 입대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아테시의 활동적인 구성원들이 러시아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고 이는 훨씬 더 많은 사보타주와 기타 은밀한 작전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운동은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조카는 언급합니다. 2022년 가을 동원이 시작되면서 아테시의 첫 번째 요원들이 러시아 군대로 동원되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징집되어 합류했고 그때부터 운동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각자 합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평생을 법 집행기관에서 일해왔고 침공의 부당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껴서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구성원들도 있었습니다. 조카는 예를 들어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아테시에 합류하기로 결심한 한 남성의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들의 배경과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모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는 아테시 조직원들과 다른 파르티잔들이 러시아 병영에 불을 지르고 국가 근위대 검문소를 폭파하며 호송대를 기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많은 작전은 총격이나 폭발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원들이 몰래 러시아 군사기지, 방위시설, 기업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로 이 운동은 수십 개의 마을, 도시, 지역에 요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선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툰드라까지 말이죠.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테시 대표들은 그들의 요원들이 전쟁 초기 여러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림반도 주변의 러시아 흑해 함대 선박과 인프라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도 포함됩니다. 상륙함 민스크, 잠수함 로스토프 나도누, 그리고 세바스토폴에 있는 함대 본부를 공격한 크랩트랩 작전 등이 있습니다. 이 작전으로 수십 명의 러시아 고위 장교들이 사망했습니다. 조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 활동가들, 그리고 본부 내부의 인원들이 세바스토폴만에 있는 모든 선박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선박이 수리 중인지, 어떤 선박이 훈련 중인지, 그리고 그들의 훈련 일정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우리의 정보 덕분에 방위군이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아테시의 존재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고 크렘린의 정보기관들은 그들의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요원을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단체는 더 똑똑하고 은밀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조카가 언급했듯이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두려워해 운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더 큰 열정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감정은 가라앉았고 위험을 감수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정경지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실용적이고 더 체계적이며 더 조직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테시가 조금 작아졌다고 해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운동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bun트라는 프로젝트를 주도했는데 영어로는 폭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렘린의 자살적인 최전선 공격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비공개 정보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예를 들어 차량 엔진에 날달걀을 붓는 등 전선 작전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군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윈윈이 되는 일입니다. 채널의 조언을 따르는 군인들은 적어도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며 탈출이나 탈영의 기회를 얻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지역을 돌파하려는 돌격 부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어집니다. 채널이 개설된 직후 헤르손,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여러 점령지에 있는 군인들이 아테시 운동에 연락해 조언을 따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법을 배웠어서 장비를 고장나게 했고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전선 돌격은 대부분 효과가 없고 크렘린의 병력에 대규모 사상자만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군대는 때때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거나 작은 땅 조각을 점령해 러시아군의 거점을 확장시키고 다음 작전을 계획하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 진지를 포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테시의 요원들이 이러한 공격을 지연시키고 방해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렘린의 지휘관들에게 추가적인 문제와 골칫거리를 안겨주면서 양측의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테시의 또 다른 활동 사례로 조카는 흑해함대의 제126 독립해안방위여단을 지목합니다. 이 여단은 헤르손 전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드니프로강 삼각주에 있는 섬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아테시 덕분에 이러한 공격은 갑자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단은 고장난 제트스키, 손상된 고무보트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등을 보고했는데 이 모든 것이 러시아군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사보타주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조카는 이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해져서 러시아 당국이 해당 지역 부대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들의 은밀한 작전을 단속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저항 조직의 요원들은 또한 정보를 계속 수집해 우크라이나 방위군과 공유해왔습니다. 그들의 노고는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서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성공적인 타격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원들이 수집한 방대한 정보 덕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유소, 송유관, 탄약 저장고, 연료 저장 시설, 미사일 생산 공장, 드론 공장, 항구 등과 같은 곳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아테시아의 요원들이 모든 공격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공격에서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와 미사일 팀이 주요 기반 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엄중하게 경비되고 있는지, 주변 지역에 어떤 종류의 방어 체계가 있는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어디에 저장되거나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카는 아테시아가 관여한 큰 타격을 준 공격의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루안스크, 크림반도, 그리고 카프카즈 항구와 같은 곳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잔 화약 공장과 러시아가 대량의 SU-34 폭격기와 드론을 보관하고 있는 볼티모어 비행장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비행장에 대해 조카는 우리 요원이 그곳에서 일했고 여러 드론 조종사들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정보를 도네츠크 전선에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는 다시 한번 아테시아의 요원들을 뿌리 뽑기 위한 공격적인 노력을 강화했지만 파르티잔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와 최근 작전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놀랍게도 아테시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인들 코앞에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테시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을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그들의 지휘관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러시아의 사기가 급락하면서 점점 더 많은 크렘린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동료들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최전선 공격에서 고기 분쇄기에 던져지는 총알바지로 취급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기 전 자원 입대했거나 감효받아 그런 일에 원치 않게 참여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여전히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과 협력하여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을 내부에서 약화시키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러시아 군인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해 많은 생명을 구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한 현역 군인이 연락을 해와 마을 공격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공격의 실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 수비수를 혼란시키기 위한 가짜 방향이 아니라 진짜 공격 방향을 알아내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우위를 점하거나 기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준비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모두 아테시 덕분입니다. 이 운동의 요원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파괴 공작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조율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선을 절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작전을 조율하고 계획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선을 절단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식량, 물, 탄약, 무기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철도 시스템을 방해하고 손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는 아테시 저항운동이 로스토프 지역에서 군용 기관차를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으로 향하는 군수 화물의 주요 환승 지점인 리카야 철도역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탄약, 연료, 심지어 장갑차까지 실은 열차들이 이 지역을 자주 통과합니다. 하지만 아테시 덕분에 그 열차들 중 하나는 다시는 그 길을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파괴된 기관차의 비용이 최소 15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으며 하지만 러시아가 치르게 될 진짜 대가는 훨씬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철도는 이미 운행 가능한 기관차에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수리 능력도 사실상 고갈된 상태입니다. 모든 차량이 소중한데 또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기관차가 파괴되면서 해당 지역의 열차 운행도 중단되었고 여러 대의 군용 열차가 러시아 철도 관계자들이 이 위기를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같은 달 아테시가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단체의 자체 보고에 따르면 한 명의 용감한 요원이 점령된 루안스크 지역의 변전소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부에 진입한 요원은 전기 변압기를 파괴했습니다. 곧 화재가 발생해 다른 장비들까지 집어삼켰고 결국 변전소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변전소는 인근 철도 허브에 전력을 공급하며 그 허브는 러시아 군수물자 수송 열차가 자주 이용합니다. 변전소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철도 허브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아테시는 점령군이 상황에 적응하고 대체 보급로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열차가 지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로 인해 중요한 보급품들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최전선 부대들은 자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휘관들이 실제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영향이 합쳐집니다. 각각의 행동이 적의 보급에 압박을 가하며 이는 보급망과 지휘 조정에 타격을 주는 게릴라 활동에 비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아테샤의 장난에 점점 지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단체는 2024년에 다른 타르티잔 및 저항 운동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테샤의 조직원들은 단순히 현지법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당국에 의해서도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이 단체가 연방보안국, 즉 FSB 요원들과 러시아 국가방위군 그리고 총참모부 산하 주요 정보국인 GRU의 추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내부에서 자국작전을 방해하는 이들을 추적하는데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조카는 적들이 예를 들어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앱에 가짜 아테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고 언급합니다. 러시아 정보 요원들은 이러한 채널에서 아테시 요원인 척하며 대의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유인한 뒤 그들을 잡기 위한 함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 영리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는 13세 소년이 이러한 채널 중 하나에 속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칭범들은 먼저 그 소년에게 러시아군이 임시로 배치된 장소의 사진과 영상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학교 총격 사건까지 준비하라고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카가 확인했듯이 아테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요원들은 오로지 군사 목표에만 집중하며 은밀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방해합니다. 불행히도 그 사건으로 일부가 러시아 언론을 믿고 아테시가 테러를 계획한다고 생각해 단체의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요원들 중 일부도 불만을 표하며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고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한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단체는 곧 회복했고 이후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조카는 점령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새 합류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합니다. 이 지역들은 10년 넘게 부분적으로 러시아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점령, 부패,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허구의 우크라이나 억압으로부터 돈바스 주민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진입한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루한스크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몇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자리마저 잃고 러시아인으로 대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집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어 노숙자가 되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적절한 거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카가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모욕감을 느끼고 이 불의를 맞서 싸울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가 이 단체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는 러시아 군대에 갇혀 탈출 방법을 찾고 있고 전쟁의 환멸을 느끼거나 전선에 가도록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약 2,000명의 요원과 정보원, 이 거대한 운동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2년 여름 초창기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요원들은 이제 더 발전된 보안 도구를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활동을 숨기기 위한 VPN이나 다른 파르티잔들과 들키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일회용 기기 등이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아테시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미약한 시도 속에서 계속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테시가 우크라이나 공식 정보기관인 GUR과 거의 동일한 위협 수준으로 분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살펴봅니다. 키이우의 장거리 드론 공격도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러시아 전역에 걸쳐 대규모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고 크렘린의 석유 기반 시설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여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크렘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반도 내 존재감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완전한 해방의 길을 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속보와 심층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